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이 제공하는 보안 시스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신 시스템으로서 LTE 구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LTE 무선 아키텍처, 그 다음에 EPC 구조, 그 다음에 LTE 베어러. 이 베어러란 말에 대해서 LTE에서는 이 베어러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서킷 스위치에서 보면은, 전화국 같은 데서 보면은 회선을 처리하는 그 회선 교환기에서는 콜이라고 부르죠. 콜. 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화를 걸면은 음성이 시작이 되어서, 전화가 시작되어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이 일련의 바이트 스트림이 쭉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이 흐름, 바이트 흐름을 우리가 콜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이 오면은요, 인터넷에 오면은 이게 이제 패켓 흐름으로 바뀌죠. 패켓은 여기에 이제 헤더가 붙습니다. 헤더가. IP 헤더가 붙고, 데이터는 요 부분, 바디에 여기 들어가는데, 이런 패켓 흐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일련의 이 패켓 흐름을 보통 세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 패켓 스위치에서는 이 흐름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 세션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LTE 시스템에서는 이게 인터넷과 같은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음성 같은 거를 이제 통화를 관리하려면요. 그래서 이것을 LTE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세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베어러라는 말을 씁니다. 베어러. B-E-A-R. E-R인가요? 베어러. 베어러라는 말을 씁니다. 그 LTE 베어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선 아키텍처에 대해서 봅시다. 인터넷 구조는 우리가 TCP/IP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구조를 보면은 라우터와 라우터 또는 호스트, 이 사이에 이 프로토콜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 패켓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물론 라우터에는 없습니다. 호스트에는, 여기 라우터에는 여기까지만 있죠. 네트워크 레이어까지만 있습니다. 호스트에는 이게 다 있고요. 여기 TCP/IP 이런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가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인터넷은. 인터페이스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LTE 시스템이 인터넷 구조를 따라서 설계를 했지만은, 인터넷과 유사하게 설계를 했지만은, 인터넷은 라우터와 호스트로 이루어지죠. 거기에 비해서 LTE 시스템은 UE, e노드 B, 그 다음에 MME, 서빙 게이트웨이, PDN 게이트웨이, 이렇게 어떤 무선을 처리해주기 위한 고유한 그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장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이 인터넷처럼 이렇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정의해서는 되지가 않고요. 각각 장비들과 장비들을 연결하는, 서로 다른 장비들을 연결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무선 쪽을 보면요, LTE 무선 쪽을 보면은 무선 접속망은
진화된 노드 B로만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이가 라디오 무선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드 B밖에 없는 거죠. 예, 진화된 이 노드 B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 B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 노드 B의 기능은 무선 자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선 베어러, 음성 같은 걸 실어 나르는 그 베어러, 음성 패킷을 실어 나르는 베어러, 그 베어러를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핸드오버. 자, 이쪽 이노드 B에 이 유이가 여기에 붙어 있다가 차량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쪽 이노드 B로 접속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핸드오버가 일어납니다. 그 제어를 해줘야 되고요. 또 모든 형태의 무선 제어, 뭐 파워 컨트롤이라든지 피지컬 레이어에서 하는 파워 컨트롤, 왜 그러냐니까 여기 이제 유이가 가까우면은 이노드 B와 유이가 가까우면은 작은 크기의 무선 신호로 통신이 되지만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신호가 크기가 좀 크게 무선 신호를 전송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제어를 하는 형태와 같은 그런 무선 제어. 이게 이제 이노드 B에서 일어납니다. 또 이노드 B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패킷 암호화도 여기서 일어나고요. 나중에 보안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MME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이노드 B가 사용할 지시를 받을 MME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가 이노드 B가 사용할 서빙 게이트웨이, 그쪽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라우팅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이에서 그 사용자 데이터요, 유저 데이터를 이노드 B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는 서빙 게이트웨이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징 데이터 전송 및 스케줄링. 이 페이징 데이터 전송은 이노드 B에서 유이에게 자신을 알려줘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나 여기 있다. 중개소 여기 있다. 무선 중개소 여기 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스케줄링.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LTE 시스템을 통한 보이스 전송을 부요 LTE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음성이 패킷으로 갈 때는, 음성이 패킷으로 이노드 B를 통해서 갈 때는 그게 이제 이쪽 서빙 게이트웨이로 보내지겠죠. 근데 여기서 처리하는 구간에서 일반 데이터보다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음성은 늦어지면은 이게 음성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높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이노드 B에서 하게 됩니다. 인터넷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라우터와 라우터, 그 다음에 호스트, 라우터, 이렇게 간단합니다. 인터페이스가 간단해요. 인터페이스 모델은 그냥 TCP/IP 모델을 이용합니다. IP 모델을 이용합니다. 인터페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무선 아키텍처 LTE를 보면요, 이게 UI, 이노드 B, 서빙 게이트웨이, MME 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각각 고유한 장비들이, 다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어 측면에서나 아니면 유저 데이터를 보내는 측면에서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합니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종류가 많아요. 인터넷과는 다르죠. 인터넷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조금 여러분들 LTE 시스템을 보면 좀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인터넷 모델을 따랐지만은 인터페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LTE UU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노드 B와 UE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지어 평면, 컨트롤 평면, 지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또 해줘야 되고요. 이 두 장비 사이에는 사용자 평면도 있어야 됩니다. 유저 데이터도 처리해야 됩니다. 유저 데이터 무선 베어러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세션들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무선 시그널링 정보, 즉 컨트롤 정보요. 컨트롤 정보도 무선상에서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무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무선 구간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S1MME. S1MME는 요겁니다. 요거. 이 노드 B와 MME 사이. 이 노드 B와 MME를 연결합니다. 예, 여기 프로토콜은 S1AP를 활용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S1AP를 활용해서 여기 인터페이스 구조 보면은요, S1AP를 활용해서 MME와 UE 간 NAS 시그널을 전송합니다. NAS는 Non-Access Stratum 그래가지고요, 그 지어 UE와 MME 간의 지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노드 B가 그 UE와 MME 사이의 지어를 중계를 하는 거죠. 중계를 하는데, 그 NAS 프로토콜은 여기 UE 위에만 올라가고 MME 위에만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UE에 페이징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UE에 이 노드 B에서 페이징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거는 뭐 이 노드 B가 여기 있다, 뭐 내한테 접속해라,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베어러. 그러니까 지금 S1MME요. 그러니까 이 페이징 메시지를 이 노드 B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MME가 S1MME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페이징을 전달할 수 있고 하고, 그 다음에 베어러. UE에는 많은 베어러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성 통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UE에서 파일도 보낼 수 있고, 뭐 카톡도 할 수 있고, 은행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일련의 베어러들이 여러 개 필요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MME가 제어를 해줘가지고 여기 이 노드 B를 통해서 베어러 관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S1U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S1U 인터페이스. S1U 인터페이스는 이 노드 B와 서빙 게이트웨이를 연결시켜줍니다. 예,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UDP 기반에서 실행되는 GTP-U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 기능을 인터페이스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IP 패켓을 서빙 게이트웨이로 전송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사용자의 IP 패켓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가요. 그 다음에 X2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X2 인터페이스는 이 노드 B 간을 연결합니다. 이 노드 B 간을. 이 구간을요. 이 노드 B를 서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 B 간에는 컨트롤 데이터를 처리도 해줘야 되지만은 유저 데이터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때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그 핸드오버 때는 이 UE가 이쪽 이 노드 B로부터 연결되어 있다가
차량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쪽 이노드 B로 이렇게 옮겨갈 때 핸드오버 절차 중에서 X2에 있는 A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지역 평면에서는 이루어지고 사용자 평면에서는 유저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GTP-U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 전달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TE 프로토콜 스택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토콜 스택과 지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컨트롤 스택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 데이터는 UE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이 노드 B를 거쳐서 서빙 게이트웨이로 가고요. 컨트롤 데이터는 UE가 이 노드 B를 거쳐서 MME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지어 평면요. 이 사용자 평면. 그래서 무선 관련 프로토콜은 무선 관련된 것은 여기서 보면은 RRC 여기 나중에 공부합니다. RLC 이것들은 다 이 노드 B에서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무선 이야기는 그 뒤로 가면은 무선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무선은 이제 싹 빠집니다. NAS 시그널링은 무선 신호가 아닌 MME에서 종료됩니다. NAS는 왜 MME와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UE가 MME와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NAS 프로토콜이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 이 노드 B는 단지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만 합니다. 중재하는 역할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거 볼까요? S1AP. 아까 그 지역 평면에서 S1 MME 인터페이스에서 봤을 때 요 MME와 이 노드 B 사이는 요 S1AP 프로토콜을 상단에서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안에 SCTP 스트림 형태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CTP를 거쳐야 됩니다. 예. 무선 프로토콜을 한번 봅시다. 먼저 RRC 봅시다. RRC. 여기 RRC 있죠? RRC. 여기 유저 데이터 플레이 스택에서는 RRC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핸드오브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무선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만 있습니다. 컨트롤 플랜에만 있습니다. RRC가요. 그래서 그 핸드오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UE들이 이 노드 B와 전파가 어느 정도 크기로 발사를 하면은 전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서로 전파가 약하니까 다른 이 노드 B로 넘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UE로부터 어떤 그 신호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측정된 신호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핸드오버를 시켜줘야 됩니다. 명령을 내려서요. 그러니까 이 노드 B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무선 동작에 필요한 모든 지어 신호를 이 RRC에서 처리를 합니다. RRC에서요. 그 다음에 패킷 데이터 컨버전스 프로토콜. 이게 우리가 전화국에서 사용하는 회선교환기에서는 하나의 콜 동안에 이 일련의 바이트 스트림이 그냥 데이터가 쭉 흘러갑니다. 회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LTE 시스템은 인터넷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패킷 흐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패킷 흐름이. 이렇게 패킷을 만들면은 꼭 필요한 게 뭐냐니까 헤더를 붙여줘야 합니다. 패킷 IP 헤더. 여기서는 헤더가 없죠. 여기는 헤더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헤더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를 많이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 헤더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컨버전스 레이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서 암호화도 있지만은 IP 헤더 압축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무선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더 압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음성 사용자 수가 많으면은 모든 그 음성 패킷마다 이 헤더를 달고 있는데 너무 그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위드스 측면에서요, 오버헤드가 많다는 거죠. 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압축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RLC, 링크 레이어 컨트롤, 이게 인터넷에서 LLC와 같은 건데 무선이었다는 뜻입니다. 무선 라디오 링크 컨트롤인데, 이거는 여기도 있고요, 데이터 부분에도 있고 당연히 여기도 있습니다. 컨트롤 쪽에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이 LLC와의 차이점은, 이 RLC는 재전송은 제어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성에서는 재전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차라리 에러가 나면은, 패킷에서 에러가 나면은 그냥 그 패킷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매체 접속 제어,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맥이 있습니다. 여기 맥이 여기에 있습니다. 맥이 있죠? 맥은 여러 개의 어떤 그 채널, 사용자가 이용하는 그 채널 개념이죠. 이것들을 전송 채널에 매핑하는 거죠. 실질적인 무선 그 전송 채널에 매핑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화하고요,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어쨌든 무선 채널에서는 이게 하나의 채널로 쭉 이루어지거든요. 무선은. 그러니까 그걸 여기 다중화해서 들어가는 거죠. 논리 채널들이 다중화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케줄링은, 자, 이렇게 다중화해서 들어갈 때 특히 이 VOLT, Voice over LTE를 이용하는 그 보이스 통신, 이 보이스 통신은 이게 빨리 처리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늦어지면 안 돼요. 보이스는 늦어지면 음성이 저기서 부서져 버리고 그러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는 혼잡 상황 발생 시에 우선순위를 높게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무선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물리계층이 있습니다. 물리계층, 피지컬 레이어. 이게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되고, 또 무선 신호로 바꿔줘야 되죠, 결국은. 그래서 채널 인코딩, 디코딩, 에러 컨트롤, 검출, 뭐 이런 것들, 변조, 복조, 무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조를 해야 되니까요,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제어도 해줘야 되고요. 전력 제어는 이제 이게 전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약하게 발사를 해도 되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노드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전파를 세게 발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력 제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 핸드폰이 나올 때는 이 전력 제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 핸드폰이 배터리 소모가 작게 줄어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까이 있을 때는, 기지국에 가까이 있을 때는 전력을 크게 발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핸드폰의 배터리 소요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그 하향 링크는 이제 이게 상향 링크고요. 하향 링크. 이게 이제 그 변조를 할 때 OFDMA,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여러분 통신 이런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향 링크는
SC, 단일 캐리어 FDMA를 사용해서 변조를 하게 됩니다. 자, EPC로 넘어갑시다. EPC는 그 GPRS의 발전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볼브드 된 형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GPRS는 97년도에 패킷 교환, 이 패킷 교환기로 이루어진 인터넷이죠. 이 2G 시스템을 이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패킷 교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그러니까 이 2G에서 모바일에서 데이터는 2G에서 음성과 데이터가 있죠. 음성과 데이터. 음성은 그냥 이렇게 전화국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 2G도 데이터는 뭔가 인터넷으로 보내보자 하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GPRS는 서빙 GPRS 지원 노드가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EPC는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LTE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거죠. 연결. LTE 시스템에서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도 하지만은 지금 GSM 이게 2G거든요. 2G. 예, GSM. 그 다음에 UMTS 이게 3G거든요. 3G. 그래서 지금 2G 데이터도 뭔가 EPC를 통할 수 있게 돼 있고요. 3G도 EPC를 통할 수 있게 그렇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예, 왜? 기존 것들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2G도 이 LTE 시스템과 같이 동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MME는 요 GPRS SGSN 요거의 그 지역평면 기능이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서빙 게이트웨이. 서빙 게이트웨이는 GPRS에서 SGSN의 사용자 평면 기능, 유저 플랜 기능, 요 장치의 유저 플랜 기능이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N 게이트웨이는요. PDN 게이트웨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모든 모빌리티는 모바일 유저들은 결국은 EPC를 이용하면은 이 PDN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인터넷 프로토콜 IP 모빌리티 앵커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P 게이트웨이를 IP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면 최종적으로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앵커란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TV 방송국에서 그 뉴스 할 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앵커라고 그러죠. 앵커. 앵커를 통해서 방송이 되잖아요. 사용자들에게 TV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뭐 대전도 있고 기자들이 막 나가 있죠. 결국은 방송을 하려면 기자들이 이 앵커를 거쳐야 됩니다. 앵커를. 예. 그런 의미에서 앵커입니다. 이 PDN 게이트웨이가 앵커 포인트입니다. 자, LTE 시스템의 그 EPC 코어가요. 당연히 EPC 코어는 LTE 시스템에서 E 노드 B를 거쳐서 MME, 서빙 게이트웨이, PDN 게이트웨이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GSM과 같은 2G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냐?
그 BTS와 BSC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SSM만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고는 서빙 게이트웨이와 MME를 사용합니다. 제어를 받습니다. 3G도 마찬가지입니다. 3G도 노드 B와 RNC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이게 SGSN을 통해서 서빙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MME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 EPC 코어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EPC에서 MME로 들어가 봅시다. MME 이동 관리 장치입니다. 엔티티. 자, LTE 네트워크, 이 모바일이죠, 모바일. 그래서 이동 관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무선 시스템에서는. 예. 그걸 이제 인터넷이 모바일 관리는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이동성을 위한 어떤 지역 관리를 하는 책임지는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등록된 어떤 LTE면 KT면 KT, LTE 네트워크, SKT면 SKT, KT 네트워크에 등록된 그 유의의 현재 상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건지 이걸 계속 추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파워를 켜놨으면은 그걸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은 뭐 파워만 켜져 있으면은 계속 그 위치가 이동 위치가 잡힙니다. 근데 파워를 꺼버리면은 안 잡히는 거죠. 그 상태 이동을 추적하는 게 그 MME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인터넷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할 때 그 베어러, 세션을 설정하고 해제하고 그런 역할을 이 MME가 해줍니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줍니다. 또 중요한 MME 기능은 사용자 인증입니다. 기본 권한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MME는 지역 평면에 있는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 홈 가입자 서버와 통신하여 지금 유이가 스마트폰이 만약 KT라면은 KT에 돈을 냈는지, 요금을 내고 있는지,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인지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또 MME는 세션마다 사용할 그 서빙 게이트웨이와 PDN 게이트웨이를 선택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MME의 주요 책임은 모빌리티 관리죠.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근데 이게 이볼브도 되어 있습니다. EMM. 그 다음에 세션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볼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상태를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세션을 생성합니다. 보낼 데이터 어떻게 보내라 이거를 소프트웨어 서빙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보내라 하는 그런 세션을 생성합니다. 이거 원이 아니고 이게 뭐 잘못됐네요. UE입니다. UE. 예, UE의 위치 및 상태를 추적합니다. MME의 또 다른 작업들을 봅시다. NAS 시그널링 및 보안. 그러니까
UE와 MME 사이의 어떤 제어하는 것에 대한 그 보안, 예. 세션 및 모빌리티 관리, LTE 내부적으로 뭐 세션이 필요하다든지 3GPP, 모빌리티 2G, 3G에서 뭐 세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요. 페이징, 그 유의가 어느 이노드비 연결되어야 될지 그걸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추적을 어떤 수준에서 추적할 건지 목록 관리하고, 이건 필요 없고요. 그 정도입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서빙 게이트웨이 봅시다. 서빙 게이트웨이. 서빙 게이트웨이는 그 LTE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사용자 평면 게이트웨이입니다. 사용자 평면. 그 왜 그러냐니까, 단일 유의는, 하나의 유의는 하나의 서빙 게이트웨이에 의해서만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중간에 이 서빙 게이트웨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내가 뭐 제주도 갔다, 제주도에서 무슨 호텔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제주도 호텔에서 그 LTE 시스템에서 해당되는 서빙 게이트웨이를 하나를 딱 잡았으면은 그 서빙 게이트웨이에 의해서만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앵커링 한다는 거죠. 앵커링. 그 앵커, 그런 뜻입니다. 앵커. 그 다음에 이 서빙 게이트웨이는 그 MME로부터 그 유의의 그 세션 설정 및 해제에 대한 지시를 받습니다. 명령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유저 데이터, 사용자 IP 패킷을 이게 P 게이트웨이로 보내주고, E 노드 B에서 P 게이트웨이로 보내주고, P 게이트웨이에서 E 노드 B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P 게이트웨이와 MME 간의 신호 전달을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서빙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구조에서 보았지만은, 기능적으로 서빙 게이트웨이는 모바일 전용 터널링 프로토콜 GTP를 지원하는 IP 라우터와 같습니다. 네. 서빙 게이트웨이 다른 기능, 이게 좀 너무 헷갈리니까 중요한 것만 봅시다. 로밍에 대한 합법적 차단, 이 로밍을 못하게 차단할 수도 있고요. 서빙 게이트웨이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 로밍에 대해서 과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빙 게이트웨이에서요. 그 다음에 패켓 데이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P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봅시다. 이 P 게이트웨이는 유의의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인터넷이 있으면요. 인터넷이 있으면은, 유의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유의들이고, 자, 이게 LTE 시스템의 그 앵커 포인트죠. 앵커 포인트. P 게이트웨이가. 자, 이 앵커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이게 IP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입니다. 기본.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픈물이 올라 그러면은 우리 주소가 없으면 오픈물이 못 오듯이 IP 주소가 없으면은 이게 호스트로 작동이 안 됩니다. 자, 이 IP 주소를 이 P 게이트웨이가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줍니다. IP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과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음성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SIP,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같은 게 작동해야 되거든요. 작동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인 경우에는 P 게이트웨이가 IMS,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 IMS를 통해서 십 처리를 해가지고 인터넷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P 게이트웨이는 IP 라우팅, 그 IP 데이터, 여기서 보내는 유저 IP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라우팅하는 지점입니다. 전달을 라우팅하고 전달하는 지점 엔티티입니다. 그 다음에 P 게이트웨이가 이제 또 특징은 P 게이트웨이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서 유의가 세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세션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세션은 이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고 이 세션은 이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P 게이트웨이의 다른 작업을 봅시다. 비어러 관리, 즉 세션 관리죠. 세션 관리. 그 다음에 비어러. 그 다음에 그 P 게이트웨이에서 이게 정책 및 과금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사용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패켓 필터링. 여기서 패킷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고요. 인터넷이 있고 P 게이트웨이가 있으면은 P 게이트웨이가 있고 UE가 있고요. UE가 있으면 세션이 뭐 여러 개 있다고 합시다. 사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세션이. 자, 이 세션은 이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 세션은 이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고 있다. 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션에 대한 여기서 패킷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세션 패킷이 이 세션에 대한 패킷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합법적 감청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션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요금도 매길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어러란 게 이게 사실은 세션하고도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세션하고도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설명을 세션급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인터넷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어러는 논리적 패킷 전송 경로입니다. 경로.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엔드-투-엔드 서비스 비어러라고 하고요. UE에서 최종 엔티티가 상대방까지요. 예,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세션이죠. 세션. 근데 이제 요거는 나눠집니다. 요게. 여기서 UE에서 PDN 게이트웨이까지 요 앵커 포인트까지 요까지를 우리가 요걸 EPC 비어러라고 하고요. 경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까지를 익스터널 비어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세션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제 EPC 비어러와 익스터널 비어러로 나눠지는 거죠. 또 EPC 비어러 또요. 여기 서빙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피딩 게이트웨이로 가는데 이 서빙 게이트웨이까지 위에서 요까지를 이 랩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요까지를 S5, S8 비어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비어러 관리를 해주는 거죠. 비어러 관리를. 또 이 랩은 이렇게 경로가 라디오 비어러가 있고 S1 비어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LTE 시스템이 어렵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처럼 그 LTE 시스템은 장비들이 각각 고유한 어떤 역할을 하는 E 노드 B가 있고 UE가 있고 서빙 게이트웨이가 있고 PDN 게이트웨이가 있고 다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컨트롤 플랜이냐 유저 플랜이냐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고 있고 제어 데이터와 일반 유저 데이터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딱딱 그 베어러 개념을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는 어떤 베어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TE 제어 아키텍처를 봅시다. 컨트롤 도메인에서 그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IMS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IMS는 음성 신호 때문에 개발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는 멀티미디어지만은 음성 신호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패킷 교환망을 통해서 음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IMS를 통해서 그 IP 기반 멀티미디어 세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3GPP 이게 무선 그 2G, 3G 계속 연구해오던 쪽이거든요. 여기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스 스트림 일반 데이터하고는 좀 다르죠. 보이스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보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SIP 같은 이런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LTE 시스템에서 그 인터넷과 이 보이스를 호환 있게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처리하는 SIP 프로토콜에 맞게 이 LTE 시스템에서 이 IMS가 여기에 맞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IMS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MS는 그 인터넷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SIP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그 인터넷이 원래는 데이터만 처리했거든요. 일반 데이터. 옛날에 그래서 뭐 우리가 데이터 통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초기 인터넷이 그 데이터만 처리했기 때문에 그 나온 이름입니다. 데이터 통신.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는 말이 안 맞죠. 왜 안 맞느냐? 보이스 음성을 처리하니까요. 음성을 처리하려니까 음성을 패킷으로 처리하려니까 SIP 프로토콜이 필요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SIP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그 SIP 프로토콜은 또 뭐가 필요하냐니까 RTP가 필요해요. 리얼타임 프로토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IMS에서는 인터넷이 RTP와 SIP으로 음성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 맞게 LTE 시스템에서 이걸 IMS에서 그 기능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IMS는 그 콜이라는 말을 쓰죠. 이 원래 콜이라는 말은 그 전화국에서 썼던 말입니다. 그 회선 교환기로 이루어진 그 전화망에서 썼던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는 콜 세션이라는 용어로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콜을 그 패킷 흐름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콜 세션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펑션.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콜 세션 컨트롤 펑션, 콜 세션 컨트롤 펑션, 콜 세션 컨트롤 펑션. 그러니까 SIP, 인터넷 SIP, 그 다음에 RTP, 이것과 호환되게 LTE 시스템에서 IMS에서 이 처리를, 보이스에 대해서 이 처리가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 아키텍처에는 컨트롤 도메인에는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가 있습니다. HSS. 이게 중요한데요. MME가 컨트롤을 하는데 UE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그 조회를 하는 곳이 HSS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HSS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SIM카드, 모든 종류의 SIM카드에 대한 보안키 정보를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K텔레콤이 이게 해커에 의해서 털렸다고 하는 것이 이 HSS입니다. 이게 털리면요, 이게 서버고, 물론 MME도 서버죠. MME도 서버입니다. SK텔레콤이 MME도 뚫렸는 것 같아요. 여기 뚫리면은 가입자들의 누가 언제 통화를 했고, 이동은 어떻게 했고,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갔고 하는 이동 상황. 이 정보가 MME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털리는 거고요. HSS가 털렸다는 것은, 해커에 의해서 털렸다는 것은, SIM카드에 있어서 필요한 보안키 정보가 여기 다 HSS 가입자 정보들이 조회를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기본 정보와 그 보안에 관련되는 키 정보를 다 HSS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마다요. 그래서 HSS를 털렸으면은 그 가입자 스마트폰요. 그 스마트폰은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해커가 똑같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알려줬는데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이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엔티티 여기에 어떤 가입자가 지금 누가 어디서 전화를 걸었다 하는 기록을 여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MME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해커가 HSS에서 고객 정보, 보안키나 모든 고객 정보를 훔쳐서 복제폰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복제폰을 만들어서 LTE 시스템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요, 누가 이걸 관리를 하느냐, MME가 컨트롤 도메인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인정하는데, 사용자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대치동에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사용자가 어디 미국에서 접속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MME가 압니다. 알고는
바로 조치가 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제폰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확히 기술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MME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마트폰을 파워를 전원을 끄지 않고 켜고만 있으면은 복제폰 우리가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전원을 항상 켜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데 그걸 MME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고객들은 자기들이 어떤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고객들에게 안심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물론 SKT는 통신 사업자죠. 사업자지만은 우리가 MME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가 이게 지금 통신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통신 소프트웨어가 기술이 가장 발전해 있는 곳이 여러분들 싫을지 모르지만은 중국의 하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이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을 화웨이 기술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물론 망 운영은 사업자가 운영은 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보안 사고가 터지면은 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대처를 또 못하는 겁니다. 보안 사고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LTE 보안, 통신 보안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통신 시스템을 공부를 했는데요. 4G, LTE 시스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로 LTE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